안녕하세요. 실험 연구자를 위한 단백질 디자인 튜토리얼 섹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광현입니다. 요즘 단백질 디자인 분야가 AI 기술과 함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파폴드, 프로틴 MPNN, RFD 퓨전 같은 도구들이 나오면서 우리 실험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실제로 연구에 써먹을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튜토리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조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이런 분야에서 웹랩 실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디자인 분야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겠죠? 아니면 단백질 디자인이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컴퓨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컴퓨테이셔널한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이론적인 배경부터 실제 도구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연구자 입장에서 단백질 디자인을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 디자인 실습을 위한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쓰고 있는 주요 데이터베이스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 없이 바로 실습을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쓸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열 디자인 실습인데 프로틴 MPNN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단백질 골격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넣어야 가장 좋을지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프로틴 MPNN은 지금 서열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골격 디자인 실습입니다. RF 디퓨전이라는 도구를 써서 아예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디노보 단백질 디자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제작이라는 실제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배운 이론과 실습들을 실제 연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디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백질 접힘, 즉 폴딩이라는 것과 디자인이라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서열이 어떻게 3차원 구조로 접히는지 이 과정을 폴딩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이게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구조나 기능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통해 해온 일을 우리가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디자인을 하려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선형서열입니다. 이게 단백질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차 구조는 국소적으로 어떻게 접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주로 수소 결합 때문에 생깁니다.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구조로 접히게 됩니다. 3차 구조는 전체 단백질 체인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황화 결합 등 상호작용 힘들이 작용합니다. 4차 구조는 여러 개의 단백질이 모여서 복합체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단백질 디자인할 때는 이 모든 레벨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의 활성 부위를 디자인할 때는 3차 구조에서 정확한 기하학적 배치가 중요하고 단백질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디자인할 때는 4차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단백질의 1차 구조와 2차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선형 구조입니다. 여기서 R1, R2도 표시된 것이 바로 각 아미노산의 측쇠, 즉 알기입니다. 아래쪽 화학식을 보시면 실제 펩타이드 결합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N, C, C, N,
C, C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백본 구조에 각각 다른 알기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 구조가 그대로 일직선로 있지 않고 왼쪽 아래 그림처럼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 같은 2차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알기들의 특성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각도 파라미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분자 모드에서 P와 프사이 각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P 각도는 질소와 알파 탄소 결합 주위의 회전각이고 프사이 각도는 알파 탄소와 카르보닐 탄소 결합 주위의 회전각입니다. 아래쪽에는 카이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측수해가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카이 1, 카이 2처럼 측수해가 길면 여러 개의 카이 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들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구조의 안정성이나 기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특히 P와 프사이 각도의 조합은 라마찬드단 플롯을 통해 시각화되어 2차 구조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단백질의 3차 구조와 연력학 기반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연력학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백질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접힌다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소결합, 이황화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 결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력학 기반 모델링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고려합니다. 먼저 본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는 결합 길이나 각도와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다음으로 반데르발스 에너지인데 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호작용 에너지입니다. 정전기 에너지는 전하를 띤 장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수소결합 에너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용매화 에너지, 즉 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문자 모델을 보시면 실제 단백질에서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단백질이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 사이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접힌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수식들은 이런 에너지 함수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참고 문헌으로 나온 레만 등의 네이처 메서드 논문은 이런 에너지 함수들을 써서 단백질 디자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단백질 디자인 연구자들한테는 꼭 읽어봐야 할 논문입니다. 실제로 디자인할 때는 이런 에너지 함수들을 최적화해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력학 기반의 단백질 디자인 프로그램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컴퓨터 환경 및 언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실험을 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전의 단백질 디자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로제타입니다. 로제타는 지금 단백질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였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단백질 디자인 연구소를 중심으로 60여 개 그룹에서 공동으로 만든 플랫폼인데 단백질 구조 예측, 디자인, 도킹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로제타의 작동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2차 구조나 페어링, 길이 등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백본 생성 단계로 넘어가서 프래그먼트 베이스드나 파라메트릭, 키네마틱 클로저 같은 여러 방법들을 써서 백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엔 측수의 최적화 단계입니다. 유연한 백본 서열 디자인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아미노산 서열을 찾아냅니다. 이때 패커 컨트롤을 써서 용매 접근성이나 루프 기하학, 아미노산 조성 등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열 구조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여기서는 로컬과 비로컬 레벨에서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고 폴딩 에너지 지용도 등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에너지 vs 인터페이스 RMS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점들이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함수, 수식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여러 에너지 항들의 총합입니다. 매우 난해하죠.
우리는 이번 튜토리얼에서 로제타를 다루지는 않지만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니 이론적으로 로제타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제타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먼저 단백질 백신 개발입니다. 코로나19 때도 로제타를 써서 사스코브2 스파이크 단백질을 안정화시킨 백신 후보 물질들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개발한 백신이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단백질 디자인 방법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 사이토카인입니다. 자연 사이토카인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인공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이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셀리악병 치료제입니다. 글루텐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인공 효소를 개발해서 셀리악병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디자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프로틴 데이터뱅크, PDB는 197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약 20만 개 정도의 단백질 구조가 들어있고 우리가 단백질 디자인할 때 템플릿으로 쓰거나 검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는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2로 예측한 단백질 구조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실험으로 구조를 밝히지 못한 단백질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프로트는 단백질 서열하고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단백질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메인 구조는 어떤지, 변이 정보는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비저인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합니다. CATH는 단백질 구조를 계층적으로 분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클래스, 아키텍처, 토폴로지, 호몰로지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비슷한 단백질들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단백질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디자인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단백질을 개선하는 리디자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시행되었던 단백질 엔지니어링 방법과 유사합니다. 무작위 서열을 도입하고 그 기능을 추적하는 방법과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레셔널 디자인 방법은 모두 기존의 백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이미 있는 단백질을 출발점으로 해서 특정 성질을 더 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열 안정성을 높이는 것, 고온에서도 안정한 효소 만들기, 결합 친화성을 높이는 것, 항체가 항원에 더 잘 달라붙게 하기, 효소 활성을 개선하는 것, 촉매 효율을 높이기.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노보 디자인입니다. 이를 우리는 진정한 단백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단백질이라고도 부르죠. 자연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처음부터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단백질 폴드, 자연계에 없는 구조 만들기, 새로운 결합 인터페이스, 특정 표적에 맞춤형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새로운 효소 활성,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이 두 방법은 각각 다른 도구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디자인은 비교적 예측하기 쉽고 성공률도 높은 편이지만 데노보 디자인은 더 혁신적이긴 하지만 훨씬 도전적인 일입니다. 이제 실제로 로제타를 이용한 서열 설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쪽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단백질 안정성 및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서열 디자인 접근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면 특정 단백질의 다중 서열 정렬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PSSM 같은 서열 유사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보존된 서열 영역을 확인합니다. 다중정렬 서열은 AGGA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서열이 나와 있고 이들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돌연변이 스캐닝을 통해 3D 구조에서 각 점 돌연변이의 효과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N34G가 4.285kcal/몰, N34W가 마이너스 2.449kcal/몰 이런 식으로 델타-델타-G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별된 서열준에서 안정한 잔기를 식별합니다. 안정한 잔기일수록 음의 값이 큽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안정화 돌연변이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양성 예측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제타에서 서열 설계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다양한 위치의 아미노산 조합을 시도하고 단일 돌연변이에서 안정화되었더라도 상호 복합적인 돌연변이 도입에 따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돌연변이들을 조합해서 최종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에너지 값과 설계 번호, 돌연변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면서도 처음 와일드 타입 백본과 유사한 서열들을 선별합니다. 아래쪽 결과들을 보면 왼쪽은 단백질 폴딩의 에너지 지형을 보여줍니다. 접힌 상태에서 펼쳐진 상태까지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접힌 단백질들은 좋은 서열 디자인의 결과값을 의미합니다. 서열 디자인 후에 수천 개의 구조 중에서 RMSD와 에너지 스코어의 관계를 통해서 최적의 서열을 추출합니다. 낮은 에너지와 와일드 타입과의 유사한 구조가 구조 품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서열 디자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로제타를 이용하면 체계적으로 단백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열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소개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서열 디자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틴 MPNN. 위쪽에 보시는 것이 프로틴 MPNN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단백질의 팩본 구조를 입력으로 봤습니다. 체인 A와 체인 B로 구성된 단백질 구조에서 N, CA, C, O, 그리고 CB 거리 정보들을 추출합니다. 프로틴 MPNN은 두 개의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본 엔코더입니다. 여기서는 단백질 백본의 기하학적 정보를 처리합니다. 업데이트 엑질스와 업데이트 노드스를 통해 3차원 구조 정보를 네트워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두 번째는 시퀀스 디코더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아미노산 서열을 생성합니다. 랜덤 디코딩 오더를 통해 반복적으로 디코딩하면서 각 위치에서 아미노산의 확률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 서열을 출력합니다. ESM-IF1, 아래쪽은 ESM-IF1 모델입니다. 이것은 메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모델로 역폴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버스 폴딩 모델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모델의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00만 개의 알파폴드2 예측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니-IEF 50서열 1200만 개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약 16,000개의 캐시드 구조를 사용하여 캐시드 서열 16,000개에 대한 슈퍼비전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중앙의 인버스 폴딩 모델 구조입니다. 여기서 스팬 마스킹을 통해 노이즈를 추가하고 인베리언트 피처스를 통해 구조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GVP를 기반으로 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모델 모두 기존의 로세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복잡한 물리학적 계산이 대신에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패턴을 이용해서 단백질 서열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AI 모델들은 사용하기가 훨씬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세타처럼 복잡한 설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단백질 구조만 입력하면 바로 서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모델의 특성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프로틴 MPNN은 메시지 패싱 GNN을 사용하고 ESM-EF1은 알파볼 GNN과 트랜스포머를 결합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 수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틴 MPNN은 약 600만 개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이고 ESM-EF1은 1억 4,200만 개로 훨씬 큰 모델입니다. 학습 데이터도 다릅니다. 프로틴 MPNN은 전통적인 단백질 구조 은행인 PDB 데이터를 사용했고 ESM-EF1은 알파볼2가 예측한 1200만 개의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훨씬 큰 규모의 데이터셋입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서열의 복구율은 ESM-EF1이 51.6%로 프로틴 MPNN의 41.44%보다 높습니다. 이는 더 정확하게 원래 서열을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TM-스코어와 PLDDT 같은 구조 신뢰도 지표는 프로틴 MPN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 ESM-EF1은 평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예측 상관계수를 놓으면 ESM-EF1이 0.333에서 0.575로 프로틴 MPNN의 0.301에서 0.413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론 속도는 프로틴 MPNN이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은 적습니다. 반면 ESM-EF1은 속도가 중반 정도이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요 강점을 보면 프로틴 MPNN은 빠른 추론이 장점이고 ESM-EF1은 안정성 예측이 강점입니다. 적합한 분야는 프로틴 MPNN이 구조 기반 설계 필수인 경우에 적합하고 ESM-EF1은 안정성 최적화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 모델 모두 2022년에 발표됐는데 프로틴 MPNN은 워싱턴 대학교의 베이컬 랩에서 ESM-EF1은 메타 AI 리서치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필요하다면 프로틴 MPNN을,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ESM-EF1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테인 MPPN의 실제 응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캡2 펩타이드와 SH3 도메인의 결합을 개선하는 프로테인 MPPN 연구입니다. 네이티브 펩타이드와 SH3 도메인의 초기 복합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SH3 도메인이고 작은 펩타이드가 결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펩타이드와 단백질의 결합력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펩타이드는 결합하는 다른 단백질의 일부분인데 펩타이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제외하면 결합력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로제타를 통해 안정화 구조로 최적화하였지만 결합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단 구조가 더 정교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프로테인 MPPN 레스큐가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테인 MPPN이 결합에 적합한 펩타이드 소유를 재현하여서 실험적으로 확인 결과 매우 높은 결합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결합 전개를 바꾸니 결합력이 상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프로테인 MPPN이 단순히 구조만 보고도 결합 진화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의 로제타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개선을 AI 기반 방법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틴 MPNN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앞서 기존의 효소를 프로틴 MPNN으로 개선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VIV 프로테이즈를 개선한 연구 결과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TVIV 프로테이즈의 3차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PDB1, LBM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액티브 사이트와 펩타이드의 컨서브드 포지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는 크로마토그래피 결과입니다. 144개의 설계 중에서 134개가 수용성을 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93%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히 보면 129개는 WT보다 높은 발현량을 보였고 64개는 절단 활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이퍼 TeV60이라는 변이체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에 따른 정류화된 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퍼 TeV60은 원래 TeVD에 비해 훨씬 높고 안정한 활성을 보여줍니다.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온도에 따른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하이퍼 TeV60의 성능 기준이 인상적입니다. 촉매 효율이 26번 양상되었습니다. KCT와 KM 기준입니다. 용융 온도 TM이 84도씨로 WT의 44도씨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0도씨에서 4시간 후 90%의 활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WT의 15%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결과입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TeV 병리처들의 SDS 페이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HTV60과 TeVD가 빨간 박수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들의 기조철단 패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4년 JACS에서 발표된 스미다 등의 결과로 프로틴 MPNN이 실제 효소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틴 MPNN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개선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서열을 단백질 데이터뱅크에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데이터뱅크에서는 다양한 구조 및 서열이 존재하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TEV 효소 또한 여기에서 서열과 구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타겟 단백질의 PDB 아이디는 1LLVM입니다. 2002년에 릴리스된 것으로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해상도 1.8행 옹스트롬에서 결정된 구조입니다. R밸류도 양호한 편입니다. 서열 디자인을 진행할 때에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구조를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로터머가 잘 보이는 2.5 옹스트롬 이하의 구조를 이용할 때 서열 설계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열을 다운받으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운받은 서열 번호 1번이 진짜 단백질 서열 번호 1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서열 또한 단백질 1번 서열 앞에 히스택이 붙어 있기에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설계 시 택은 제거하고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1번부터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번호를 지정할 때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열과 구조를 다운받아서 이용합니다. 구조를 다운받으면 다음과 같이 생물학적 조합이 아닌 결정 구조에 의한 어시메트릭 유닛으로 표현됩니다. 생물학적인 조합인지 아니면 결정 구조 분석 과정에서 유래된 조합인지는 PDB에 관련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TEV 단백질은 모노모로 작용하기에 우리는 모노모만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열도 히스택을 포함한 8개의 서열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 다운받은 구조에는 2개의 체인이 있습니다. 녹색과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다른 체인을 나타냅니다.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곳처럼 히스택 서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정리된 구조입니다. PDB에서 서열에 불필요한 리간드와 물을 모두 제거하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노머 하나의 체인으로 구성된 단백질만 저장하겠습니다. 아래쪽 서열을 보시면 히스택 부분을 제거하고 실제 TEV 프로테이즈의 서열인 GS, LFK, G부터 시작하는 서열만 사용하겠습니다. 저장 포맷은 PDB입니다. CIF 포맷은 프로틴 MPNN에서 지원하지 않으니 꼭 모노모 단백질은 PDB 포맷으로 저장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된 구조와 서열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질 결합 부위인 핵심 잔기 및 포지션 스페시픽 스코어링 매트릭스 같은 계통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보존 잔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프로틴 MPNN은 전체를 다 서열 디자인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서열 디자인을 할 경우 효소의 특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SSM 데이터와 같이 MSA 서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 서열을 서열 디자인 영역에서 제외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TEV 프로테이즈의 서열입니다. 왼쪽 그림은 핵심 장기 파악을 보여줍니다. TEV 프로테이즈의 활성 부위 구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질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잔기들입니다. 특히 청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촉매 중심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질 결합 부위 및 리간드 결합 부위의 주위 약 8옹스트롱의 잔기를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은 보존 잔기 파악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N터미널부터 시작하는 서열을 PSI 블래스트로 MSA 정복을 추출합니다. 그 결과를 재가공하면 PSSM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는 각 위치에서 20개 아미노산 존재에 대한 점수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양수는 자주 나타나는 변이 아미노산을, 음수는 비선호되는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즉, 양의 값이 클수록 그 위치에서의 잔기들이 다양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부 사열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고보존 위치가 90개 중 221개 위치에서 40.7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고보존이란 PSSM 점수 범위가 4.0에서 11.0이 나온 위치입니다. 최고 보존 잔기들은 예를 들면 트립토판으로 PSSM 11.0 점수를 받은 140, 143, 198, 202, 211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기능 장기들은 고정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만 프로틴 MPNN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구조와 서열 정보를 추출하고 구조를 통해서 핵심 잔기와 영역을 선택하고 서열 데이터베이스로 개통학적 정보를 추출하여 보존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입력하고 보존 서열 및 핵심 잔기들은 디자인 제외 서열로 지정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진행할 전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시작하면 먼저 관심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두 가지 주요 정보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구조입니다. 여기서 활성 부위, 보존 위치, 기질과의 상호적인 부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서열 유사성 정보입니다. 서열 정렬을 통해 여러 종에서 보존된 잔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위치에서 아스파트산 D와 메티오닌 M, 이소류신 I, 루신 L, 프롤린 P 등이 높은 보존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공간 선택 단계입니다. 핵심 기능 잔기들은 고정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만 디자인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할 영역입니다. 그 다음 프로틴 MPNN을 실행합니다. 결과로 여러 개의 디자인 서열이 나옵니다.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N처럼 다양한 후보 서열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소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이나 다른 특성을 개선한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허깅페이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웹 주소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준비한 파일을 입력하고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웹 주소는 서열 디자인과 모델링 프로그램인 ESM 폴드가 연동된 시스템으로 모든 서열 디자인 결과는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입력 옵션들이 있습니다. 인풋 스트럭처 섹션에서는 앞서 준비한 tvd.pdb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138.7KB 크기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드 체인에서는 디자인할 체인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A 체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체인에서는 고정할 체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체인이 있을 때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넘버 오브 시퀀스는 생성할 서열의 개수입니다. 10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템퍼레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현재 0.2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미노전 선택의 다양성을 조절합니다. T는 0.0은 아그맥스를 의미하고 T 1.0 이상은 무작위 샘플링을 의미합니다. 제한값은 0.1, 0.15, 0.2, 0.25, 0.3입니다. 높은 값일수록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은 바니의 부위 48-020으로 설정되어 있고 백본 노이즈는 0.0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포지션에서는 보존하고 싶은 잔기 번호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지드 140, 143, 198, 202, 211로 앞서 PSSM 분석에서 찾은 중요한 트립토판 단계들을 고정했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후 런을 누르시고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샘플링 템퍼러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틴 MPNN은 각 위치에서 20개 아미노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예측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템퍼러처가 확률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 T가 0.1에서 0.15를 사용하면 확률 분포가 샤프해집니다. 이것은 아그맥스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델이 확신하는 아미노산만 선택하게 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우선됩니다. 반대로 높은 온도, T가 0.5에서 1.0을 사용하면 확률 분포가 유니폼에 가까워집니다. 다양한 아미노산 조합을 탐색하게 되어 기능적 다양성이 증가하지만 구조적 불안정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 관찰을 보면 T가 0.2보다 작을 때는 생성된 서열의 폴드 스테이빌리티는 높지만 시퀀스 다이버시티는 낮습니다. T가 0.5보다 클 때는 시퀀스 다이버시티는 높지만 폴드 스테이빌리티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T는 0.2에서 0.3이 대부분의 실용적 응용에서 최적 균형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실습에서도 0.2로 설정한 것은 안정성과 다양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더 보수적인 디자인을 원한다면 0.1로, 더 다양한 탐색을 원한다면 0.3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본 노이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본 노이즈는 입력 구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의 경우 B 팩터로 표현되는 원자 위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NMR의 경우는 여러 컨포메이션의 앙상블로 구조가 결정됩니다. 크라이어 EM의 경우는 해상도 제한에 따른 좌표 오차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단백질 구조를 보시면 다양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노이즈를 증가시키면 발현 성공률은 감소하지만 알파 폴드 신뢰도는 감소합니다. 실용적 입계점은 0.10에서 0.20 구간이 효율성과 다양성의 균형점입니다. 아래 페이지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표를 보시면 다양한 조합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티 로 노이즈를 사용하면 매우 제한된 서열 구조 공간 탐색을 하게 됩니다. 로티 하이 노이즈를 사용하면 구조 유연성은 고려하되 보수적 서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이티 로우 노이즈를 사용하면 다양한 서열이지만 특정 구조에 최적화됩니다. 하이티 하이 노이즈를 사용하면 광범위한 서열 구조 공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0.02로 설정했는데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설정으로 입력 구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프로테인 MPNN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클린드는 입력한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긴 서열이 우리가 디자인한 TEV 프로티에이즈의 세려온 서열입니다.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결과도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코어입니다. 여기서는 0.819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된 잔기들에 대한 음의 로그 확률의 평균입니다. 해석할 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서열 길이에 따라 그 기준은 변합니다. 두 번째는 시퀀스 리커버리입니다. 0.4615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시퀀스 리커버리가 46.15%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본 서열 대비 보존된 아미노산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시퀀스 리커버리가 너무 높으면 원래 서열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 너무 낮으면 원래 단백질의 특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6% 정도면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습 결과 약 10초 만에 10개 내외의 서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보시면 도출된 서열은 ESM 폴드에서 다시 모델링이 되어서 원본 구조와 겹쳐서 제시됩니다. 위쪽에서 선택한 서열이 아래쪽 3차원 구조로 시각화됩니다. 상단 정보를 보시면 시크 0, 스코어 0.828, RMSD 1.18, 리커버리 0.4306, PLDDT 0.8359로 나와 있습니다. 3차원 구조를 보시면 두 개의 구조가 겹쳐져 있습니다. 회색이 입력 구조이고 컬러가 있는 부분이 모델링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 모델의 정렬에 대한 RMSD 결과로 도출된 서열의 신뢰성을 1차로 평가하게 됩니다. RMSD가 1.18 암스트롱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암스트롱이 하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PLDDT가 0.8359인 것도 높은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PLDDT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예측 구조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쪽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how Side Chains, Show Input Structure, 그리고 다운로드 Predicted Structure 버튼이 있어서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틴 MPNM으로 설계한 서열이 실제로 원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웹 외에도 설계된 서열만 뽑아서 사용하는 콜앱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알파폴드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제시된 서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면을 보시면 알파폴드 서버 인터페이스 주소입니다. 여기서 프로틴을 선택하고 설계된 서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알파폴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예측된 3차원 구조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설계한 TEV, 프로티에이지 서열의 예측 구조입니다. 가운데에는 신뢰도 맵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은 낮은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파이몰 같은 분자시각화 프로그램에서 본 구조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구조가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알파폴드 서버에 대한 사용 방법은 다루지 않겠지만 제시된 주소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설계된 서열의 구조적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서 프로틴 MPNN으로 만든 서열이 실제로 원하는 특성을 가질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실습을 쭉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프로틴 MPNN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혹시라도 허깅 페이스나 콜앱이 막힌다면 지금 제시한 서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왼쪽에는 뉴로스냅.ai 플랫폼이 있고 오른쪽에는 타마린드 바이오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 모두 웹 기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용한 허깅 페이스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 목적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리간드 MPNN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간드 MPNN은 기존 프로틴 MPNN의 확장 버전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간드까지 고려한 서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을 보시면 세 가지 그래프 구조가 있습니다. 왼쪽은 프로틴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단백질의 백본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레지듀 I와 레지듀 J 사이에 32개 가장 가까운 단백질 잔기들을 고려합니다. 가운데는 프로틴 리간드 그래프입니다. 이는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각 잔기당 25개의 가장 가까운 리간드 원자들을 고려합니다. 오른쪽은 리간드 그래프입니다. 벤젠고리 같은 리간드 분자의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아래쪽 중앙의 리간드 MPLN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틴 백본 엔코더입니다. 여기서 단백질 백본 원자의 좌표 정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틴 리간드 엔코더입니다.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엔코딩합니다. 세 번째는 디코더입니다. 최종적으로 단백질 서열을 생성합니다. 결과로는 단백질 서열과 측수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C1, C2, C3, C4는 측수의 회전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리간드 MPNN은 단순히 단백질 구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결합하는 리간드의 정보까지 함께 고려하여 더 정확한 서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효소나 수용체처럼 특정 리간드와 결합해야 하는 단백질을 디자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프로그램은 제시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의 핵심인 드노보 단백질, 즉 인공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다루는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공학, 프로틴 엔지니어링과 단백질 디자인, 프로틴 디자인입니다. 먼저 왼쪽의 단백질 공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천연 단백질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상단의 3차원 구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색으로 표현된 기존의 단백질 골격 구조가 있고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우리가 개조하고자 하는 특정 영역입니다. 하단의 펩타이드 결합 구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백질 공학에서는 이미 완성된 골격 구조 위에서 서열을 조작합니다.
알파탄소와 펩타이드 결합들로 이루어진 기본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아미노산만을 치환하거나 변형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단백질 디자인, 특히 드노보 단백질 설계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골격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열 설계 과정 자체는 기존의 단백질 공학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하는 것이죠. 하지만 드노보 단백질에서는 그 서열이 안정적으로 폴딩될 수 있는 3차원 골격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보시는 파란색 영역들은 우리가 특정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체 단백질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골격 구조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단백질 공학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면 드노보 단백질 설계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하는 신축 건물과 같습니다. 서열 설계라는 마감 작업은 비슷할 수 있지만 골격이라는 기본 구조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드노보 단백질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인공 단백질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차세대 효소 개발에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드노보 단백질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골격 설계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노보 단백질에서는 골격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연력학 기반의 로제타 방식입니다. 이 방법론은 두 가지 세부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블루프린트 방법을 보시면 상단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 가닥과 알파 헬릭스를 3차원 격자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기존의 골격을 활용하는 프래그먼트 어셈블리 개념입니다. 하단의 분자 구조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단백질 조락들을 조립하여 전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검증된 구조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골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RF 디퓨전은 혁신적인 AI 기반 접근법입니다. 이는 왓슨 등이 2023년 네이처에 발표한 최신 기술로 확산 모델을 사용합니다. RF 디퓨전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노이즈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공간을 샘플링하면서 골격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 표적으로부터 결합체 설계가 가능하고, 기능적 모티프를 모티프 스캐폴딩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대칭적 모티프를 대칭적 스캐폴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접근법의 근본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제타는 기존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조각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디터미니스틱한 접근법입니다. 반면 RF 디퓨저는 AI가 학습한 단백질 구조의 패턴을 바탕으로 생성적 모델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골격을 창조하는 제네레이티브한 접근법입니다. 특히 RF 디퓨전의 경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특정 기능을 위한 맞춤형 골격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표적에 결합하는 단백질이나 특정 기능적 모티프를 포함하는 단백질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RF 디퓨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F 디퓨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F 디퓨전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대칭 올리고로 디자인과 복잡한 대칭 구조의 나노 입자 설계입니다. 왼쪽 텍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술은 환영, 이면체, 정다면체 대칭 구조를 가진 60개 소단위 이상의 2, 3면체 나노 입자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백신 플랫폼 및 나노 소재 응용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성과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RF 디퓨전으로 설계된 대칭적 나노 입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설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단의 C4 모티프 예시를 통해 RF 디퓨전의 실제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C4 모티프라는 기본 구조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4회 대칭축을 가진 구조적 모티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4 모티프 플러스 노이즈로 여기서 확산 모델의 핵심인 노이즈가 추가됩니다. 이 노이즈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AI가 학습한 단백질 구조의 패턴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동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확산 과정을 통해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구조가 정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학습된 단백질 구조의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로 수렴시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완전히 설계된 대칭적 나노입자 구조가 생성됩니다. 이 구조는 원래의 C4 모티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나노입자 골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RF 디퓨전의 접근법이 혁신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능적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칭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나노 구조체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 플랫폼과 같은 실용적 응용에서 필요한 다가 결합과 면역 반응 증강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RF 디퓨전의 또 다른 혁신적인 기능인 기능적 모티프 스캐폴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모티프 스캐폴딩은 기존 부위 보존 및 새로운 구조 디자인을 동시에 달성하는 매우 정교한 기술입니다. 즉, 단백질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골격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시면 P53 헬릭스를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P53 헬릭스의 결합 친화도는 600나노몰이었으나 RF 디퓨전을 통한 스캐폴딩 후에는 1나노몰 이하로 친화도가 600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효소 활성 부위 보존 및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분자 구조 이미지를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기능적 모티프이고 파란색과 베이지색 부분이 새롭게 설계된 스캐폴딩 구조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분자 복합체가 RF 디퓨전을 통해 정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단의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능적 모티프만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녹색으로 표시된 헬릭스 구조가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 부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확산 과정을 통해 이 기능적 모티프 주변에 새로운 구조 요소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분홍색 점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AI가 생성하는 추가적인 구조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한 스캐폴딩 구조가 완성됩니다. 원래 녹색 헬릭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구조적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된 기능을 가진 새로운 단백질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기능적 모티프 스캐폴딩의 핵심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능 보존. 검증된 기능적 부위는 그대로 유지하여 기능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성능 향상. 새로운 스캐폴딩 구조를 통해 원래 기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 안정성. 전체적으로 새로운 골격 구조를 제공하여 단백질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약물 표적 부위는 유지하면서도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용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RF 디퓨전의 가장 실용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인 단백질 바인더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바인더 디자인은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바인더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치료용 항체나 진단용 바이오마커 개발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RF 디퓨전을 통해 달성된 성과를 보시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피코몰라 수준의 초고 친화도를 달성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 항원 결합에서 원자 수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코몰라 수준이라는 것은 기존의 나노몰라 수준보다
1000배 이상 향상된 결합 친화도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분자 구조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표적 단백질이고 황색과 오렌지색 부분이 RF 디퓨전으로 설계된 바인더입니다. 이 복합체 구조는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단의 인터페이스 핫스팟을 통한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표적 단백질만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베이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결합하고자 하는 표적 단백질이고 오렌지색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 핫스팟입니다. 이 핫스팟은 결합이 일어나는 핵심 부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바인더 구조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I가 생성하는 바인더의 초기 형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인더 구조의 정교화가 진행됩니다. 바인더가 표적 단백질의 핫스팟과 더욱 정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 구조가 개선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결합 특이성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바인더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표적과의 결합 특이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적화된 바인더가 완성됩니다. 이 바인더는 표적 단백질과 피코몰라 수준의 극도로 높은 친화도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인더 디자인 기술의 혁신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항체 기반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항체보다 훨씬 작고 안정적이면서도 더 높은 친화도를 가진 바인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항원 경우처럼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바인더를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진단 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FD 디퓨전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실제로 드노보 단백질을 설계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노보 단백질 설계 및 도출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RFD 디퓨전을 통한 골격 생성입니다. 표적 단백질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역확산 과정을 거쳐 표적과 골격의 복합체를 생성합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표적 단백질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골격 구조가 결합된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표적 단백질과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골격 구조를 인공지능이 역확산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틴 MPNN을 통한 서열 설계입니다. 앞서 생성된 골격 구조에 대해 실제로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프로틴 MPNN이 설계한 구체적인 아미노산 서열이 적용된 최종 단백질 구조입니다. 프로틴 MPNN은 골격 구조가 안정적으로 접힐 수 있도록 최적의 아미노산 조합을 예측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알파폴드를 통한 분석입니다. 타겟 부위의 결합 단백질이 의도대로 잘 모델링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설계된 단백질의 구조는 모델링의 PLDDT 같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효모 표면 디스플레이 스크리닝입니다. 중앙의 산점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인더 발현량과 표적 단백질과의 결합량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이 스크리닝을 통해 높은 발현량과 강한 결합량을 동시에 가진 우수한 바인더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4분면에 위치한 구보들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선별된 단백질을 실제로 대량 생산하고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단백질은 실험적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부터 RFD 디퓨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 설명을 마치고 실제로 RF 디퓨전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습은 구글 콜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주소는 콜앱에서 제공하는 RF 디퓨전 프로틴 MPNN 알파폴드 연동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은 별도의 설치나 환경 구성 없이 바로 디노보 단백질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 값을 적절히 설정한 후 모두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RF 디퓨전이 프로틴 MPNN 알파폴드까지 연동이 되면
최종적으로 RF 디퓨전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알파폴드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간단한 예시를 먼저 실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비조건적 디자인입니다. 이는 아무런 기준 구조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컨티그스 100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아미노산 길이 100개의 단백질 모노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티그스는 생성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구조와 길이를 정의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단백질이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길지를 알려주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원한다면 컨티그스 50:100으로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길이 50과 100의 체인을 포함하는 2형 올리고모를 생성합니다. 대칭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컨티그스 50 Symmetry Cyclic Order 2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는 길이 50의 단백질을 2개 대칭 복사하여 동종 올리고모를 생성합니다. 실행하면 여러 개의 디자인이 생성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잠깐 멈추고 실습을 진행하십시오.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트라제토리 파일과 지정한 파일명의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트라제토리는 총 50개의 골격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파일에 50개의 구조가 모두 담겨 있어서 재생을 누르면 영상처럼 50개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제토리 파일을 통해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디퓨저되면서 형성되는지 연속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라젝토리 파일은 RF 디퓨전 모델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반면 베스트 모델은 알파폴드 모델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알파폴드 모델은 RF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아미노산 서열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델링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구조는 RF 디퓨전에서 생성된 최종 골격 모델 중에서 알파폴드 모델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모델 간의 RSMD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을 실행할 때마다 모두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이는 딥러닝 모델의 확률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매번 새로운 구조 예측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결합체 설계입니다. 이는 특정 영역에 결합 가능한 단백질 바인더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contiguous A:50 PDB4N5T를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PDB4N5T의 체인 A에 50길이의 결합체를 생성합니다. 더 정교한 결합체를 원한다면 contiguous EU-155:70-100 PDB5K QV 핫스팟 264 쉼표 288 쉼표 296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인 2의 6번부터 155번 잔기를 대상으로 하여 264, 288, 296 핫스팟에 결합하는 70부터 100길이의 바인드를 생성합니다. 핫스팟은 결합이 특히 중요한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우 특이적인 결합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습 후 결과값을 보시면 RF 디퓨전 모델과 알파폴드 모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격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열 구조를 도출하여 모델링해야 골격 모델과 유사도가 높은 서열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콜앱에서는 기본 설정값만을 활용하여 서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골격 바인더를 이용하여 이전에 배웠던 프로테인 MPNN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서열들을 다시 모델링하면 골격 모델과 동일한 알파폴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RF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된 골격 구조와 알파폴드 모델에서 예측된 구조 사이의 일치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단백질 구조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모티프 고정 구조 설계입니다.
이는 주어진 구조 내 특정 모티프를 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때 사용합니다. contiguous 40/A163-181/40pdb 5tpn으로 설정하면 HN의 163번부터 181번 모티프를 중심으로 앞뒤로 각각 40개의 서열을 설계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contiguous A3-36/A33-PDB6MLR을 설정하면 체인 A에서 36길이의 아미노산 골격을 생성하고 양쪽에 고정된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단백질의 기능적 모티프는 유지하면서 전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결과값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정한 모티브를 안정화한 구조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생성된 구조에서 우리가 설정한 모티브 부분이 원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단백질 구조 내에서 해당 모티브가 적절히 통합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티브의 위치와 배양, 주변 구조와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스캐폴딩 그래프팅을 활용한 실제 응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캐폴딩 그래프팅이란 특정 기능을 가진 작은 단백질 조각을 새로운 골격 구조에 이식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나무의 다른 종류의 가지를 접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서의 활용 사례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SV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백신 개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에는 면역계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부위, 즉 에피토프가 있습니다. 스캐폴딩 그래프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표면에서 중요한 에피토프를 식별합니다. 이는 중화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핵심 부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에피토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골격 구조를 설계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한 에피토프를 새로운 골격에 그래프팅합니다. 스캐폴딩 그래프팅으로 만든 백신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청 특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100%까지 특이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된 면역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바이러스에서는 불안정했던 에피토프를 안정한 골격에 고정시켜 면역계에 더 잘 인식되도록 합니다. 셋째, 멀티사이트 포커싱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중요한 에피토프를 하나의 백신에 통합할 수 있어 더 광범위한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캐폴딩 그래프팅 기술을 통해 우리는 기존 백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백신은 전체 바이러스나 큰 단백질을 사용하지만 스캐폴딩 그래프팅은 핵심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대시하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자주 변이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존된 에피토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캐폴딩 그래프팅을 통한 차세대 백신 개발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 ACE2와의 결합력을 막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인공 단백질 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치료제를 만드는 실습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를 감염시키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스카브2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인체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 표면에 ACE2 수용체와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합니다. 바이러스 내부에는 바이럴 RNA 지놈이 있어서 세포를 장악하고 복제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체, 나노바디, 펩타이드, 미니프로틴 등 다양한 치료제들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전략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ACE2 구조와 RBD 부위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RBD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줄임말로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연구 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노보 디자인을 통해
피코몰라 수준의 SARS-CoV-2 미니 프로틴 억제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피코몰라는 매우 강한 결합력을 의미합니다. 치료제 작동 원리를 보면 하단의 인체세포 부분에서 정상적인 감염 과정에서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 수용체와 결합하여 감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한 인공 단백질 치료제를 투여하면 이 치료제가 바이러스의 RBD 부위와 먼저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첫째, ACE2 수용체와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분석합니다. 둘째, RBD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바인더 단백질을 설계합니다. 셋째, 설계된 바인더가 피코올라 수준의 강한 결합력을 가지도록 최적화합니다. 넷째, 알파폴드를 통해 설계된 구도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티그는 RBD 부위 60-100으로 설정하여 RBD 부위에 60에서 100 길이의 바인더를 생성합니다. PDB는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를 사용합니다. 핫스팟은 ACE2와 결합하는 핵심 잔기들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디로브 단백질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부위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우 강한 결합력을 가져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인공적으로 설계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넷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설계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ACE2를 인지하는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의 ACE2 수용체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신 후 치료제 설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DB 선택입니다. PDB는 프로테인 데이터뱅크의 줄임말로 전 세계 단백질 구조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단백질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PDB 선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를 검색합니다. 대표적으로 6MOJ, 6LZG, 7MO1 등의 PDB 코드가 있습니다. 둘째, ACE2 수용체와 결합된 복합체 구조를 찾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셋째, 해상도가 높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3옹스트롬 이하의 해상도를 가진 구조가 좋습니다. 넷째, RBD 부위가 명확히 보이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RBD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으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PDB를 선택합니다. 구조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적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결합 상태 측면에서는 ACE2와 결합된 상태의 구조를 우선합니다. 최신성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고품질 구조를 선택합니다. 실험 방법 측면에서는 엑스레이 결정학이나 크라이오 전자 현미경으로 얻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PDB 준비입니다. 선택한 PDB 구조를 실제 실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PDB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조 파일 다운로드를 합니다. 선택한 PDB 코드를 입력하여 구조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둘째, 체인 분리를 수행합니다. 복합체 구조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체인과 ACE2 체인을 분리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부분 제거를 합니다. 물 분자, 이온, 기타 첨가물들을 제거하여 핵심 단백질 구조만 남깁니다. 넷째,
좌표 정렬을 수행합니다. 구조를 표준 좌표기에 맞춰 정렬합니다. PDB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ABDV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RABDV는 대략 330번부터 520번 잔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에서 AC2와 직접 결합하는 핵심 잔기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요 결합 잔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YR449, 티로신 449번, ASN 501, 아스파라긴 501번, TYR505, 티로신 505번, GLON 493, 글루타민 493번이 대표적인 결합 잔기들입니다. PDB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첫째, 구조 시각화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RABDV가 명확히 식별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ACE2 결합 부위가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좌표 파일이 RF 디퓨전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RF 디퓨전을 실행하여 골격을 생성합니다. 컨틱스 파라미터는 35, A26에서 35, 35: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ACE2 골격인 A체인의 26번부터 35번 잔기를 고정하고 앞뒤로 각각 35 길이의 서형을 생성하며 이 체인과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PDB 칸을 비워놓으면 아래와 같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칸이 생성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PDB 구조가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RBD 도메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생성된 골격은 서열 설계와 모델링을 통하여 최종 모델이 선택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최종 모델을 도출해 봅시다. 최종 모델은 알파폴드 모델과 RF 디퓨전 모델이 가장 유사한, 즉 RMSD가 가장 낮은 구조를 선별해 줍니다. 최종 모델을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는 중간에 파생된 다양한 파일과 베스트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확인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실험 연구자에게 생소하였던 드노보 단백질 디자인의 세계를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RF 디퓨전과 프로틴 MPNN 같은 기술들은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발견된 단백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주된 연구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노보 단백질 설계 기술은 단순한 연구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연의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광현이었습니다.